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된다고 합니다.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그린벨트 해제 절차와 해제 요건 완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 제한 구역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규제가 풀면은 경기도 풀린다 이런 논리는 우리가 계속 들어왔었는데 기대를 걸어봐야 될지 아니면은 또 이게 난개발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여대 지리학과 권용우 교수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그린벨트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 좀 알려주시죠.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예. 30만 이하 제곱미터를 이제 지자체장이 해제시켜주는 이제 절차의 간소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자는 이제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 제도가 있고요. 네. 또 지역 내 특산물을 자유롭게 판매하거나 체험시설을 하겠다는 입지 규제 완화. 마지막으로 이제 토지 매수나 주민 지원 사업 강화를 하겠다는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이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30만 평방미터인가요? 네. 이 미만의 개발 제한 구역의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준다, 지자체에게로 준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 많이 풀어주지 않을까요? 많이 풀어줄 뿐만 아니라 예. 지적하신 것처럼 위험성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은 그 사이에 지자체장들이 예. 선거를 이기려고 이 선심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난개발 공약을 많이 개발한 걸 봐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이게 이 9만 평 이하 정도 되는 그 면적을 해제한다고 하니까 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절차상으로 무분별하게 해제될 경우는 중앙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질 않아서 좀 아쉬운 상태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러면은 조금 더 기다리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간인 의견을 들어보고 이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예. 정부에서 최종 발표 정리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오늘 같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이 수렴돼서 발표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난개발 얘기가 나올 것을 뭐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의 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이라고 해서요. 네. 그린벨트 환경 등급 3등급에서 5등급에 한해서만 해제 권한을 주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 등급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1, 2등급은 어떤 거고 3에서 5등급까지는 어떤 지역인가요? 네. 98년도, 99년도에 이제 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예. 환경 평가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1, 2등급은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굉장히 높은 지역이나 또는 이제 산림이 울창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건 해제하지 말고 네. 논밭이라든가 좀 이제 이용 가능한 지역을 낮은 등급을 줘서 3 내지 5등급으로 매겼거든요. 예. 그리고 전체 이제 해제 총량이 이제 532제곱킬로미터인데 남은 물량은 이제 233.5제곱킬로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네. 내용입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그러면 3에서 5등급 정도까지만 해제 권한을 주면은 난개발을 막을 수 있나요? 난개발은 이제 이 제도적 장치보다도 예. 지자체장하고 거기에 사는 이제 시민들의 의식이 있다고 봅니다. 네. 개발 제한 구역을 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이걸 보존하기를 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제를 하더라도 난개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까지도 개발 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서 어떻게 돈 되게 해보겠다. 네. 이런 쪽의 의식이 있어서 이게 이제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1, 2등급 정도면은 정말 뭐 산꼭대기 이런 정도의 그린벨트가 되는 건가요? 반드시 이제 산꼭대기는 아니고요. 네. 이제 표고 경사도, 뭐 산림 적성도, 임업 적성도, 농지, 뭐 수질 등 여러 6가지 지표가 있는데 네. 그 지표상으로 봐서 환경을 보존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평가돼서 만든 그 지표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예. 이 등급이 매겨졌거든요. 혹시라도 그러면은 지금 3등급에서 5등급까지 뿐만이 아니라 1, 2등급에 대해서도 규제가 풀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99년도에 이제 국민적 합의로 결정해서 네. 지난 17년간 유지돼 왔기 때문에 예. 만약을 해제하면 지난 17년간 했던 결정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죠. 교수님, 그러면은 이 그린벨트 개발 제한 지역, 네. 여기에 대한 해제 권한을 여전히 중앙정부가 갖고 있으면은 환경보전이나 또 난개발 방지나 이런 게 가능하고 지자체로 넘기면은 좀 어려워진다. 이 단순한 논리로만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를 유지하는 전 세계 사례에서 검증된 내용인데요. 네. 지자체한테 그거를 권한을 넘긴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지자체 장들이 그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야 될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컨트롤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중앙정부는 사실 좀 무관한 입장이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가능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게 관례죠. 그렇군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고 우리도 그러면은 국토교통부에서 해 왔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질문하신 거에 좋은 예가 예. 일본의 사례가 있거든요. 네. 일본이 국가에서 하다가 이제 민원 때문에 지자체에 넘기고 정치인한테 넘겨가지고 10년 만에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 그럼 중앙정부로 권한이 넘어왔나요? 아니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예. 그 가장 부러워하는 국토 제도가 이제 그린벨트 제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예. 그리고 그린벨트 내 시설 설치 규제도 대폭 푼 것 같은데, 뭐, 주유소라든지 세차장, 편의점, 이런 부대시설 설치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것도 역시 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부분이겠죠? 있는 부분은 사실인데요. 예. 이번의 경우는 이제 기존에 했던 거를 몇 가지 이제 규정을 바꿔가지고 증축하거나 이제 절차를 단축하는 그런 절차라서 네. 오히려 이 부분은 이제 크지 않을 것 같으로 아, 보여집니다. 그래요?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부분이 있죠? 네, 그 좋은 지적이신데요. 예. GB 내에서 공장을 신축하는 건 아니고요. 네. 기존에 있는 면적만큼 증축을 하거나 또 이제 보존 녹지 수준으로 이제 이 건폐율을 제한해서 하는 그런 정도라서 네. 그 일반적으로 이 집이 풀어서 공장 짓는 상태는 아닌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공장 규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예,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느낄 수 있는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규제를 푼 이유는 뭘까요? 그 주요 명분은 이제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을 해소하겠다. 또 그다음에 이제 해제 절차를 간소화해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규제 완화의 실체적 뭐를 보여주겠다. 네. 이런 이제 의미로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여기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게 이제 지자체로 넘어갔을 때 중앙정부에서 했던 거를 이제 눈속임을 해가지고 환경 등급을 떨어뜨리거나 사업 주체를 변경해서 법적 그 조치를 받은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예. 그 국토교통부에서 그걸 이제 전부 사전사회에 발각을 해내서 고발하고 이제 시정 조치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 반드시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그 사전사후에 점검할 수 있는 제도 정치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지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말씀 돌려지는 건 듣다 보니까. 아니고요. 예. 절차가 이제 보통은 2년 걸렸는데 네. 그거를 지자체한테 재량권을 줘서 예. 1년 안에 해라. 그러나 법적 이 테두리 안에서 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절차의 간소화, 법적 이행의 간소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건을 더 깐깐하게 하는 쪽이 될 것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용우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였습니다.
차오르 정렬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 불러보세요. 이 홍제동 김수미 허튼 말하지 않습니다. 잘생겼어 2588 잘생겼다 2588 생생경제 잠시 후 4부 이어지는데요. 연금의 활용법 알아볼 수 있는 은퇴 솔루션 시간이 있고요. 또 라디오 인니크 루팅 시간에서는 예고를 해드린 대로 오늘 발표된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이게 채용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봄 하면 꽃, 꽃 하면 고향. 대한민국 최고의 꽃축제 고향 국제꽃 박람회가 더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펼쳐지는 2015 고향 국제꽃 박람회. 꽃박람회와 아쿠아플라넷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동 입장권도 절찰리 판매 중. 자세한 사항은 031-909-9000번으로 문의하세요.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은퇴 솔루션. 네, 100세 시대죠, 이제. 은퇴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 생생경제에서 도와드립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경록입니다. 손을 이렇게 드신 이유는요? 아닙니다. 이것 좀 조정하시군요. 조정하느라. 예, 전 밖에 이제 팬들에게 인사하시는 줄 알고요. 그렇군요. 이 공무원연금 때문에 국민연금까지 지금 볼모로 잡혀가지고 네. 계속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 연금의 오늘 종류와 활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예, 갑자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말씀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무원연금 때문에 국민연금이 지금 볼모로 잡혀 있어요. 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국민연금으로 지금 매월 100만 원을 이제 받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사 같은 경우 사적연금으로 네. 잭시연금 들어서 매월 100만 원 받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돈을 받는다는 건 똑같을 텐데 둘 다 들어놓고는 있습니다만은 모릅니다. 네, 그게 이제 대부분 가입해놓고 예. 연금하면은 이제 세제 혜택이고 가입하고 이걸로 끝나는 걸로 아는데 나중에 받겠거니 연금을 수령할 때가 예. 연금들이 다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물가에 연동돼서 지급이 되고요. 그것은 이제 물가가 3% 오른다면은 그 오른 만큼 이렇게 네. 지급액을 늘려주고요. 그다음에 종신토록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지급하는 거고요. 사적연금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린 경우는 종신토록은 지급을 합니다. 네. 근데 물가에 연동이 안 되는 정액형 입니다. 그러면은 손해를 보기도 하겠네요. 손해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물가가 오를 때 네.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구매력이요. 그래서 연금마다 이런 특징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연금들의 특징이 과연 연금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 이런 특징들을 각각 어떻게 잘 조합을 해서 예. 노후에 월급을 만들 수 있을까 네. 하는 부분,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다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쉽습니다. 예, 그래요? 머리에 그냥 넣으면 될까요? 예. 일단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받는 종신형이 있고 아니면은 기간만 받는 것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받으실 때가 안 돼서 별로 고민을 안 하시는데, 네. 한번 예를 들어 내가 매월 100만 원을 받는다 하면은 딱 이제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고민되겠습니까? 매월 100만 원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받을까 아닐까? 그다음에는 이 기간이 짧아지면은 그러면은 뭐 이자가 많은 걸까? 뭐 이런 생각 그런 정도 것도 하게 있고요. 되네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가 오르는데 예. 도대체 물가가 오른 만큼 내가 그러니까요. 그 금액이 많아질까 하는 것.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특징이라면은 네. 혹시 중도에 해약을 할 수 있는가? 그렇죠. 이런 부분이 목돈이니까. 연금마다 다 이런 특징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죽을 때까지 받는 종신형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나와 있는 연금의 종류를 말씀드리고 네. 거기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적 연금이라고 말하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종신형이고 물가 연동입니다. 좋네요. 제일 좋은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제일 좋은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시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사적연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은 종신형이고 그다음에는 그 금액이 물가 연동이 아닙니다. 네. 정액형이 있고. 정액형. 예. 또 하나는 사적연금 중에서도 확정형이라고 기간을 정해놓고 주는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20년 동안 지급한다. 예. 그런 확정형이면서 물가가 연동되지 않는 정액형 또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류로는 이제 투자 상품을 이제 운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이자와 원금을 분할해서 받는 것. 그걸 연금처럼 받는 예, 거죠. 그렇죠. 네.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상품의 수익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적어질 수도 있지만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종신토록 받고 정액형이니까 물가에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즉시연금 같은 경우는 한번 연금을 개시하기 시작하면 해약을 못 합니다. 뭐 국민연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이제 투자 상품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한 거고요. 아. 예. 그다음에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지금까지 썼던 돈들과 이자를 같이 갚아버리면은 다시 이제 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유동성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융통성이 있는 거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냥 막 고지식하게 예. 주는 대로 그냥 다 받아야지 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리 할 수 있는. 예, 정도에 네. 이제 뭐가 필요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연금마다 이런 어떤 기능들이 다 다릅니다. 네. 그러면은 연금의 이런 기능, 특징이 다 다른데 그러면은 일괄적으로 어떤 연금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정확합니다. 네. 연금의 가치는 물론 다르죠. 제일 가치가 높은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적연금. 공적연금. 예, 종신토록 물가 연동되는 것. 그다음에는 이제 종신토록 하면서 물가 연동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네. 기간을 주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치의 차이가 납니다. 네. 다만 가치가 높은 만큼 구입할 때 돈이 비싼 것이고요. 가치가 낮은 만큼 구입할 때 돈이 싸기 때문에 보험료죠. 구입하는 돈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꼭 어느 것이 항상 좋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알겠습니다.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그런 포트폴리오는 짜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금을 수령할 때 이런 네. 것들을 각각 드러났다면 네. 어떤 식으로 받을 것인가를 짜는 전략이 중요할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 중에 이제 핵심인가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연금을 받을 때 어떻게 받을까, 어떤 연금으로 구성해서 받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려면요. 먼저 나의 지출부터 봐야 됩니다. 지출. 예. 근데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지금 지출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노후에 지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출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최저 생활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필요 생활비가 있고 여유 생활비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지출 특징이 다르다는 겁니다. 최저 생활비 같은 경우는 이제 먹고 광열비 뭐 이제 그런 거 피복 난방. 이런 것인데 이거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비의 양이 줄어들지는 않으니까 대신 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물가에 연동되게끔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으로 매칭을 시켜놔야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겠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필요생활비 같은 경우는 이제 외식비 뭐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관리비. 예. 근데 외식비나 자동차 관리비는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외식하는 양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소비의 양이 줄어듭니다. 네. 그런데 대신 물가는 오르죠. 예. 근데 소비의 양이 줄어드는 것과 물가가 오르는 것이 거의 비슷하게 서로를 상쇄시켜줘 가지고 지금 100만 원이라도 20년 동안 계속 100만 원을 받으면은 이 소비를 충당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적연금으로 정액형으로 그냥 받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은.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여유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뭐 손자녀한테 용돈을 준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면은 이제 풍요로워지겠지만은 안 한다고 해서 뭐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투자 상품에 넣어놔서 투자 상품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수익과 원금을 찾았으면 이게 나중에 노후의 자산이 좀 더 커질 잠재성이나 가능성을 가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저 생활비, 필요 생활비, 여유 생활비 이 금액을 각각 계산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게 최저 생활비 같은 경우는 물가 연동 종신형이 되는 공적연금으로 매칭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필요 같은 경우는 정액형으로 종신형으로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여유 생활비는 이제 투자 상품으로 연금을 받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매칭을
하는 전략을 하면은 좋습니다. 꽤 괜찮은 전략인데 예. 그만큼 보험료를 내놓을 수 있을까? 연금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네요. 예,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예. 괜찮게 살려고 하면 월 300 정도가 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활비가요? 최저생활비, 예. 최저생활비, 필요생활비, 그다음에 여유생활비가 각각 100만 원씩 정도 100만 들게 원씩. 나옵니다. 그것도 네.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이제 국민연금으로 매칭을 해놓고, 근데 국민연금이 70만 원만 받는다 하면은 3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적연금에서 네. 가져와서 매칭을 해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칭 전략을 써놓으시는 게 그래서 연금을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가져가는 것이 이제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을 역산을 이제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먼저 내가 지출을 어떻게 그러니까요. 얼마를 할 것인가, 예. 그다음에 지출의 구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소장님은 다 마련해 두셨죠? 곤란한 질문인가요? 아닙니다. 예. 전혀 아니고요. 아니,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기는 사실상 소득이 높지 않는 한은 어렵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러면은 사적연금을 많이 가입을 해놔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어떤 전략이 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는 이제 지금 개인연금저축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퇴직연금. 퇴직연금. 이게 다 사적연금입니다. 이게 이제 다 모아서 나중에 이제 만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목돈이 되면은 네. 이것을 이제 투자 상품에서 연금을 받든지 네. 안 그러면은 보험사의 적시연금에 들어서 연금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제 연금을 층층이 쌓아놔라 이런 말씀 많이 맞습니다. 해주셨잖아요. 예, 예. 이번에는 기능별로 기능별로 층층이 쌓이는 예,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요약을 딱 해주세요. 예. 그 우리가 보통 자산 배분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이나 뭐 현금, 부동산을 얼마나 비중으로 배분할까 하는 것인데요. 연금을 수령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 상품의 배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상품의 배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금을 아까처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그다음에 물가 연동이 되지 않는 사적연금과 네. 그다음에 투자 상품에서 상품? 받는 그렇지만 유동성은 아주 좋은 네. 것. 이 상품을 어떻게 잘 배분을 해서 자기가 월급을 수령하느냐 하는 부분 이걸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노후를 행복하게 살아야지 될 텐데라는 걱정을 벌써부터 많이 하고 있는 저로서는 다시 적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제 혜택 받고 네. 적립하는 부분은 지금 네.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요.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만기가 되어서 내가 이걸 수령할 받을 때, 때. 노후에 예. 수령할 때 부분도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네. 예. 지금 이제 여기 닥치신 분들은 그 부분을 직접 실행하셔야 되니까 이런 기반하에서 네. 예, 액션을 행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도 좋은 솔루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내게 꼭 맞는 일자리 어디 없을까? 취준생도 재취업자도 엄선된 일자리 정보가 한 곳에 라디오 인크루팅. 네, 조금 전까지는 은퇴 솔루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은퇴 이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를 얘기를 했는데 일을 그만큼 잘해서 많이 벌어두면 좋잖아요. 근데 일을 늦게까지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고 정년은 늘어나요. 정년 늘어나니까 이제 임금을 한도를 두자라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는 것들을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디오 인크루팅 시간에는요. 취업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도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 권고안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크루팅 삼혜영 상무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를 권고한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네. 아주 강하게 권고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신규 일자리 네. 창출 효과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셨는데 실제로 네. 그럴까요? 제가 뭐 정책 전문가가 아니지만 시장 예. 전문가로서 이번 그 제도를 좀 살펴보면요. 네.
저는 뭐 기대하는 점도 있지만 이게 공기업 위주로 실행될 가능성도 낮지 않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임금 피크제라는 것이 어쨌든 50대 이상의 고령층의 실업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도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 수 있는 또 이것도 인건비를 줄이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실제로도 이제 뭐 기업 재정부에서는 임금 피크제 대상 직원이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직무를 개발한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또 적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 조직 체계 내에서 임금 피크제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같은 보직의 같은 이 직위 체계를 유지하면서 임금 피크를 유지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돈을 더 적게 주는 일을 시켜야겠죠. 그렇죠. 또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뭐 내년부터 공공기관 366곳 임금 피크제를 이제 도입하자라고 하는데 이 모든 기관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도입하라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이게 잘못 적용이 되면 그냥 단순히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기간에 또 이제 고령자 집단을 구제하는 또 일환으로 이렇게 활용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드는 의문도 그런 거예요. 그냥 뭐 다들 물어보면은 일단은 그렇게들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더 일을 하게 해주면서 좀 그 페이를 줄이는 것을 수용하겠느냐 이러면 그게 좋지 않을까요?라고 하지만 실제로 얼마의 임금이 줄어드는지 그리고 지금의 임금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것까지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뭐 정년을 연장하면서 해보자라고 하는 거니까 긍정적 검토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공개 보통 정년이 58세, 59세 정도 내외인데 이게 한 만 60세 정도에 맞춰서 이제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금 피크의 시작점이 57세, 6세 이렇게 이제 맞춰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급여가 얼마나 줄어드는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기관 입장에서는 총 인건비라는 것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임금 상승률이 뭐 일정이 있겠지만 이게 대폭 향상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줄인 인건비를 가지고 신규 채용을 또 확대하는 거잖아요. 신입의 급여는 또 줄이지 않은 상황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임금 피크제 대상이 되는 분들의 급여 삭감이 매우 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일단 지금 피부로 체감을 저희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이 제도권의 이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의 입장이 어떨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신규 채용에 활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아까 기획재정부 얘기로는 국고도 일부 지원을 해가지고 아마 효과가 있는 것처럼 좀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일자리를 만들 여유가 생기니까. 근데 이제 인건비를 줄이는 것만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건 참 이렇게 어려운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뭐 어쨌든 그런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또 고령층의 실업을 줄이는 그 간절함은 너무나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 현실에 부합되는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올해 NCS 채용이다 이래서 또 공기업 채용도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기업 중심의 어떤 이런 그 변화 시도들이 예전만큼 이 시장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인지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간에 많이 퍼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있다 이런 거죠. 바로 어저께 고용노동부 주최 노동시장 구조 개선 전문가 간담회라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그런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기업이 임금 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2019년까지 총 13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특히 임금소득 상위 10% 계층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추가 세제 혜택을 활용하면 청년 고용 확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네, 산수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말은 산수적으로는. 좋은데, 예.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대되거든요. 정말 이대로 되면 청년층 신규 채용을 이끌어내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해는 되는데요. 계산과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공기업과 달리 민간 기업은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는 나이가 임원대들 정도 되겠죠. 네. 근데 이들은 이미 정년 보장의 의미가 크지 않아요. 예. 또 특정 업무의 TO가 유지가 되는데 급여를 줄였다고 해서 추가 TO를 내는 것이 민간 기업의 시장 논리가 맞을까요? 그 돈을 이런 식으로 그냥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보유하거나 다른 투자에 쓸 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공기업처럼 그러니까 한 사람 임금 줄이고 한 사람 더 채용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네. 지시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단순 매칭은 네. 어려우니까 지금 네. 정부가 공공기관이 먼저 시범을 보여라. 그렇죠. 그러면 네네. 민간도 할 것이다라고 지금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근데 저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이제 그 걱정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정말 이 중장년층도 일자리가 필요하고요. 네. 오래 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지금 청년들 일자리 문제야 뭐 워낙에 심각했었고. 네네네. 지금 중장년 취업부터 좀 보면 인크루트가 최근에 조사한 게 있다고 하던데요. 네네네. 취업 흐름이 어떤가요? 네, 인크루트가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통계를 진행해 봤는데요. 최근 5년간 그 가입한 50대 이상의 회원들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가를 봤고요. 네. 입사지원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상당히 놀랐는데 네. 2011년 대비 2012년부터 전년 대비 거의 2배씩 회원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50대 그래요? 이상이. 예. 네. 온라인을 통해서 취업을 하겠다고 가입하는 회원들이 이렇게 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들이 계속 또 입사 지원이라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입사 지원을 하고 있냐 봤더니 네. 전체 가운데 대기업은 남녀 평균 8% 정도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중견기업은 5% 정도, 대부분은 이제 중소기업에 입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종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느냐 봤더니 50대 이상의 남성분들은 대부분은 압도적으로 용역이라든지 인력 활성과 같은 인력 업종의 지원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요.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력 업종도 많지만 교육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이제 지원 비율이 높게 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다니셨던 직장보다 하위 조정을 해서 입사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데이터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네네. 원래 했던 일보다는 조금 그렇죠. 낮은 네네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네네. 있는 건데, 네. 근데 일을 계속하게 되는 의지는 분명하네요. 2배씩 이렇게 회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네네네. 그래서 이게 20대 숫자만큼 지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일자리의 질이 또 그렇게 좋지만은 않구나라는 것도 이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일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채용 시장에서 이 연령대의 인기가 40대 중반 어쨌든 이후부터는 몸값이 계속 내려가는 거거든요. 슬픈데요? 예. 네, 이후부터는 몸값이 계속 내려가고 원하는 자리도 부족한 상황이 되고, 네. 이 장년층의 일자리에 대한 그 깊은 고민은 청년층이 또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요. 뭐 임금 피크제나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지금 제도적 시도들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장년층이 채용 시장에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 직장에서의 보직과 직위가 계속 유지되는 임금 피크제보다는 일단 우리 그 조직사회 자체가 직급 중심이 아니라 직무 중심으로 좀 변화가 되어야 되고요. 네. 이런 변화가 없으면은 처우나 근무 형태의 변화가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나이가 많으면 그러니까 이 급여가 높으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의 변화가 일단은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되고, 뭐 직무급제 이런 표현이 맞을까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예. 네네. 직무급제가 맞을 수가 있고 네. 또 채용시장의 진출입이 이분들이 좀 유연해야 돼요. 네. 예전처럼 이제 뭐 풀타임으로 잡을 구해야 되고 직업을 구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일정 시간 뭐 근무를 하는 알겠습니다. 자리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도록 네. 시장의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네, 국민연금 괜히 같이 들고 들어갔다가 잘 안 된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에서 지금 멈췄는데 후폭풍이 거셉니다. 지금 내일이 금요기획이 있는 날인데요. 특별히 초대석으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출 50%를 연계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현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모시고요. 논란이 되었던 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뒷얘기도 좀 들어보고요. 논란이 되었던 입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